네, 한 주간의 정치권의 핫 이슈를 속속소리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최원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선이 11일 남았죠? 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두 분? 아닙니까? 차분합니다. 차분하세요.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좀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캠프 분위기 좀 어때요? 뭐 2차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자칫 캠프가 느슨해지고 이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야말로 절박함과 겸손함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하는 막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위원회 다니는 사기충천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네. 뭐 지지율은 좀 어떻게 여론에 잘 안 나오는 편인데도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요? 약간 신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은. 어떻게 캠프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근데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좀 예, 얘기해 주시죠. 요즘 예. 어쨌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앞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전에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는 논쟁까지 했을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변수가 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다가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네. 마지막에는 나와 문재인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트렌드 자체를 보면 어쨌든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보수 표들이 이제 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뭐 있냐. 우리 이대로 가다가 잘하면 1등도 하겠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5월 9일에서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리고 TV 토론을 조금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숨죽여 있던 보수 정치 지지자들이 네.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뭐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2등은 최소한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잘하면 그래요. 1등 그 얘기를 하겠다. 한번 뭐, 좀 이따가 그런 구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예. 바른한 정당 분위기는 좀 안 좋겠죠? 바른정당 분위기는 후보는 열심히 하는데 일단 후보의 지지율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재 의원이 탈당해서 탈당했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의원들은 굉장히 조금 뭐 여기서 침체하는 집에 것 있는. 같고 그래도 뭐 네. 유승민 후보 자체는 굉장히 파이팅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대선이 이제는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역시 두 개의 주제를 갖고서 우리가 토론을 한번 세 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첫 번째 주제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누가 촛불과 함께 해왔습니까? 누가 정권 교체 이후에 촛불 정신을 구현해낼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 문재인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 문재인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위해 일하지 않고 개파 이익 위해 싸움만 하는 정치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이념 대결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 대신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 나와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 나와야 합니다. 저 안철수 보수의 대통령, 진보의 대통령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즘의 현상은 이제 그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이제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일강 구도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관심의 초점인데요. 우리 최원식 의원께서 좀 아프시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를 안 하는 편인데요. 네. 다만 추이를 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편인데 네.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 보니까는
20, 30대 응답률은 아주 높아가지고 샘플이 넘치는 반면에 네. 60대 이상은 적기 때문에 가중을 해주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지지했냐 물어보면은 박근혜 지지보다 문재인 지지가 10% 이상 정도 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하는 분들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미세하게 뒤지고 네. 있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대충 직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게 다음에 어떤 추이를 보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반등세로 우리가 돌릴 것인지 아니면 벌어질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좀 뭔가 좀 예.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예,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근데 같네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를 보정하면 그 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홍준표나 유승민한테 올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 보십시오.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선거를 했는 곳이 상주 청송 저적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9만 명 이상 투표를 해서 54%의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무소속 성윤환 그리고 바른정당의 뭐 후보 한 명, 이 세 분이 전부 다 보수 쪽 사람이거든요. 이 세 분을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0명, 2000명 단위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네. TK 지역의 이 여론은 적어도 투표 현장에 가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나 유승민, 특히 홍준표 확률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 혜택을 볼 사람은 홍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안철수 후보 이야기하면 전 두 가지 선거 전략이 미스라고 보는 게 하나는 안철수는 문재인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안철수지 문재인이 아니다는 걸 가지고 캠페인을 했더라면 저는 상당히 올라왔을 거라고 보는데 보수 쪽 지지자들의 기댄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결국 보수의 유권자들은 홍준표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가면 상당 부분은 그렇다면 그 캠페인을 지금이라도 돌려가지고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더 정권 교체 또는 지금 이 촛불 전국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TV 토론 변수입니다. 이번처럼 TV 토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 TV 토론의 가장 피해자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샤이보수층은 결국은 안철수한테 안 가고 홍준표한테 예. 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뭐 최근에 선거 전략에 좀 미싱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뭐 그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구성했던 게 우리가 네.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자력으로 지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유권자 전체 한 10%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문재인을 이길 만한 후보로 누가 있을 건가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들, 이를테면 반문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텔레비전 토론에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함량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자질이라고나 할까, 이런 품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직 좀 이른 게 아니냐. 뭐 차차기라면 모르겠어도. 차기도 아니고요. 네, 뭐 차차기. 그래가지고 예. 차기면 이제 2번이니까 차차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그 이른바 반문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적하셨지만은 그렇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유동적인 보수 유권자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본인의 스탠스를 보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뭐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 뭐 연장선상에서 사드 배치 문제도 반대를 아주 완강하게 했다가 갑작스럽게 찬성으로 돌아선다든지 하면서 정체성에 심각한 어떤 변질, 뭐 훼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범하면서 네.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호남 민주당 지지층들, 국민의당 지지층들이 좀 이탈한 게 아닌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뭐 주장인데 이제 지적이 아니라 주장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궐선거 지지율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랑
대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후보 경쟁력도 다르고 네. 전체 구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저희가 10% 지지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지만은 네. 사실은 26.74%라고 제일 상당한 그 지지를 얻었던 저희 고유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다만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좀 강고도는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번에 좀 그래서 이제 조정기가 있는 거는 먼저 근거 없지만 집요한 네거티브가 사실상 먹혔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를 생산한다는 게 많이 드러나기도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조직력과 실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 적은 것도 그 이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홍보나 정책으로 메꿔 가고 있고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잡기 때문에 좀 네. 낮고. 근데 마지막은 그건 뭐 참 후보의 천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서 확 뜬 거는 네. 정책 능력보다도 문재인 후보를 과감하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를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측면이 많았는데 안 후보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뭔가 화끈한 모습을 못 보였는데 그거는 저희가 천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홍준표 후보의 그 전략 같은 거는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주의봐야 될 게 내가 보수의 후보라는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 나면 뭘 물어봅니까? 동성애 문제, 사형제도 문제. 이게 미국 정치에서는 가장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집 나간 토끼들 나에게 오랍니다. 메시지가. 그렇다면 보수층을 잡기 위한 안철수 후보의 전략으로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보십시오. 심상정 후보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이제 어떤 진보의 파일을 놓고 경쟁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1, 2% 떨어졌다고 하고 어떤 조사 많이 떨어진 거는 한 4, 5%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후보는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반면에 심상정 후보는 3, 4% 막 올라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보라는 시장이 파이가 훨씬 큰데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기 그 지지율을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들만 딱 보면 안철수가 내려간 만큼 홍준표, 유승민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파이가 작은 보수 시장보다는 안철수는 파이가 큰 진보 시장에서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동성애 이슈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그 답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봐도 쿨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심상정은 치고 들어갔는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철수 후보가 콘텐츠나 이런 걸로서 뭔가 자기 유권자한테 호소하지 못하는 한은 지금같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가장 초점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걸 이제 그거는- 뒤집느냐, 아니, 못 그거는 뒤집느냐. 그 어떤 진영 논리적인 시각으로 또 네. 선거 구도를 보시는 거 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싸움으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그 우리 정당이나 우리 정치사에다 내놓는 거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 중도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어디에 기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끈하지 않을 수는 있죠. 딱 OX로 나눌 경우에는 그런 말이 성립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어떻게 취해서 중심을 잘 잡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면 지금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재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 태도가 결코 나쁘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명분되고 다 좋은데 표를 얻는 쉽게 하면 선거 시스템상으로는 마이너스 지금 현상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방법이 뭐 틀렸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은 정말 속 시원하게 잘한다. 이거는요 국민들 마음으로 오늘 판단하는 거지 어떤 후보가 하는 캠페인이 더 좋은 캠페인이라고 말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일반 평론가 입장에서 그렇죠. 말씀하신 저는 지금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안철수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객관적이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는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파리향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안철수 후보를 보는 시각이 왜 자꾸 보수 그 언저리에서 표를 갖다가 생각하느냐는 건데 그 빨리 저는 중도나 진보 쪽으로 나가서 안철수 후보가 표를 가져오면
그게 선택에 저는 국민들 도움되는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제3의 길로 성립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제3의 길, 가운데의 길로 가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때로는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확장성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노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후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드러난 자질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노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애매함. 그러니까 이를테면 햇볕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물어볼 때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제3의 길, 중도 노선으로 인정되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공과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듯이 보여서 그것이 기회주의적으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 송민순 사건이 우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국민의당의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네. 중도가 없다. 난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프랑스 대선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마크롱 후보가 중도 중도인데 정당이죠. 1위를 했어요. 거기도 우리 정치랑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양당 정치, 진영 논리 때문에 의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으니까 아무 의사가 없는 1위를 준 거예요. 물론 예선이지만은. 이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그 중도 노선을 네. 계속 힘들지만은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뭐 이게 그래서 그 중도라는 게 어떨 때는 보수적인 주장에서 합리적인 걸 취할 때도 있고 진보적인 데서 합리적을 취한 겁니다. 햇볕 정책 예를 들어보죠. 만일에 햇볕 정책이 전적으로 옳았다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전국에서 제재와 전 세계가 제재로 가는 국면에서는 그것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리된다. 이런 표현이 그래요? 한쪽을 택해야 되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햇볕 점에서 정책이 제재를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제재도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제재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햇볕 정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과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다음 주 초에 이걸 따라잡느냐? 예. 따라잡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따라잡을 것 같아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한테 의자를 뺏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의가 홍준표 후보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회 1인 TV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우리 당하고 국민의당은 합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는 호남 1중대 2중대다. 어차피 저기는 합칠 정당이니까 보수 지지자들 날 찍으라 그랬습니다. 홍준표와 문재인 후보 두 분의 말씀이 비슷한 게 많고요. 또 엊그전에는 또 이제 문재인 캠프의 미디어 특보단장이라는 분이 그런 전북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아주 안철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등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홍준표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발언과 홍준표 캠프의 발언이 또 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래식 선거운동이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아주 오래된 진보의 그 전통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쪽 보수의 전통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쪽은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에 있었다가 표를 양쪽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한 자릿수로 안철수, 홍준표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쯤에는 오히려 2등으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도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다음 왜냐하면 주에.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2012년에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지금은 한편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은 일관성 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홍준표 후보가 다음 주 초에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전통이 있는 당이고 또 그래서 조직력도 있다고 할지 몰라도 지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저는 그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우리 거 국민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후보도
보수 정당의 후보로 그렇게 매력적인 후보가 아닙니다. 막말하지요. 또 과거의 이력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에서 3명의 후보가 다 사퇴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자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는다. 이런 정도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까지 아니, 하려고 이거 그랬는데 좀 아니 들어보고. 제가 홍준표 후보 반론 하나만 하면 네, 하세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일견 동의하는 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타행당했기 때문에 사실 보수 정당이 조금 위험치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홍준표 후보의 둘째 아들이 내일 결혼식 합니다. 저녁에 내일 저녁에 그런데 거의 초대한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홍준표 후보는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지난해 가을에 정했다는데 네. 그때만 해도 홍준표라는 정치는 대선 후보 출마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5월 9일 날 선거하는 게 정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준표는 갑자기 등장해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이제 그 진전 의원 말씀에 이제 한마디만 또 반론하면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요? 아니 홍준표가? 막말로 이야기하면 깨놓게 합니다. 제가 막말은 기자인데 무슨- 막말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무슨 막말을 했어? 아니 좀 이거 인터넷에 뜨겠는데. 아니 이거? 이쯤 되면 뭐 막가라는 거죠. 저 지금 저 진전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제가 기자에서 잘 아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홍준표 후보도요 막말이라고 하면 막말이지만 어떤 편에는 소탈한 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의 어쨌든 간에 그 상상을 깨는 말로 하면요 또 책 그 지금 뭐 돼지 점점점 이야기 나왔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옛날에 그 한번 이야기했는데. 뺑뺑이용 여자도 필요하다 남자한테는 남자한테는 여자가 3명 필요하다 이런 걸 썼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인이 권양숙 여사한테 했던 걸 갖다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본인 책에 쓴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에 대해서 양면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막말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저는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게 잘했다는 게 그런 아닙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각자 네. 이제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미래를 자기 희망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두 분 정당 측은 기존 양당 구조, 그다음에 진영 논리 구조에 의한 정치적인 해석인데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합리적이고 미래적인 그 중도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걸 넘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정치가 구성되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제대로 봐주신다면 저희는 프랑스 같은 중도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혁명은 아니고 결선 투표에만 가는 올라갈 거죠. 결선 투표 뭐 1등만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 보니까 그냥 낫죠. 그저 표만 미래, 뭐 혁신, 통합 이렇게 두 글자씩만 써가지고 다니는데 뭐 패권 그렇게 없죠. 한다고 무슨 미래입니까? 패권 없죠. 진영 논리 없죠. 합리성이 있죠. 그게 미래적으로 미래의 대응 능력도 있고요. 누가 패권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정치에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못할 것 같다고 하지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들이 원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좀 오만해 보인다든지 이런 면들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이기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최근에 그 뭐 국민들이 화가 난 게 그런 겁니다. 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춤추는 뉴스 같은 것들을 뭐 누가 춤을 잘 추냐 만에 그런 것들 기억하십니까?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본심은 잘 모르겠지만 이보세요라든지 또는 뭐 정책본부장에 물어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일반 국민 중에서 특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볼 때는 저 사람 대통령 다 됐네. 그러니까 저게 이런 것들이요. 지고 있는 상대방 후보 진영에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 감히 요청 건데 좀 겸손하게 캠페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아니 그건 저희들 또 유념하고 있는 바인데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유세장에서 춤을 추는 것은 다 이겼으니까 흥겨워서 좋다고 해서 추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지지율이 팽팽하고 할 때에도 유권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또 신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새누리당도 다 그렇게 춤췄고 그다음 두 번째로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좀 토론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유승민 후보가 정말로 이 문제를 4번의 토론 내내 이해 못할 뿐도 아니고 꼼꼼히 들여다봤으면 다 아실 뿐인데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아주 미세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서 꼭 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따로 토론하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만에서 나온 얘기가 근데 그걸 아니고요. 떠나서 문재인 후보는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1번 정책이 일자리 정책인데 네. 그렇게 빨리빨리 이 국민들이 편하게 설명을 못하나 저는 답답해하는 국민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는 숙제가 돼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정치인은 설명도 잘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 후보는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못하는 거고요. 네. 홍보물에도 제가 볼 때 일자리 정책의 재원 문제가 기자들의 팩트 체크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오해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캠프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지금 약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 문재인 캠프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텔레비전 토론을 아주 능숙하게 네. 아주 잘 했고, 근데 심상정 후보에게도 위기가 한 번 왔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에서였습니까? 두 번째 토론에서였습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공격을 했는데, 예. 그러자 오히려 저 정의당 지지자들로부터도 그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렇게 막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전략을 바꿨죠. 네. 그게 아니고 가치와 정책적 지향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후보 측과 입장을 같이 하자. 다만 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좀 드러내는 것으로 하자라고 토론 전략을 바꾸면서 그게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지율은 올랐지만 네. 그게 정말로 투표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해석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그때 좀 다른 해석을 아니 해보시죠. 그때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SNS에서는 뭐 심상정 양반이 하도 당하니까는 애처롭다. 그리고 또 바꾼 것도 뭐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쪽 해석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네. 저는 뭐 우리 그 진보 그룹에서 그렇게 토론을 잘하고 이런 거 그래서 지지율은 난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보면은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책임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제화되는 거 주로 나가니까는 네. 지지율이 오르지만은 그래도 좀 한계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옹호를 좀 할게요. 누굴요? 심상정 후보를.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요. 정말 기존 정당의 입장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싶은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는 우리 딸하고 그 친구들의 여론을 좀 들어봤더니 네. 그겁니다. 아니 심상정이는 앵커 같다. 그 문제는 왜 저렇게 찌질하냐.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 질문입니다. 동성애 질문을 갖다 그 당시 있는 그대로 본 현장을 본 많은 젊은이들이요. 화가 난 겁니다. 왜? 지금의 20대들은 투표형을 바꿀 생각이 많다.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볼 땐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그 답변은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진보 정치의 대변인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냐. 심상정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몇 프로를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다원화되고 저는 보수도 정당이 한두 개 더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고 동성애 얘기 좀 그 간단하게 부분은 듣고. 어쨌든 동성애 부분은 제가 들을 동성애 때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홍준표 상당히- 후보의 질문이 저는 조금 교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현장을 좀 본 젊은이들의 들어보셔봐. 반응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어. 예. 제 말씀 좀 들어보셔봐.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에 동성애가 맞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군대 내에 동성애가 만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급 간의 동성 간 성폭행과 성폭력이 있는 거죠. 동성애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동성 집단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계급을 이용해서 동성 간의 성추행이 있는 겁니다. 성폭력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전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걸 반대한다 그러는. 그렇죠. 그거는 처벌받아야 될 그건 아닌 것 성폭력 범죄죠. 다른 해석이네, 하여튼.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군대 내에 동성애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계급을 이용해서 동성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하는 문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끙끙 앓은 거죠, 하급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폭행을 당했는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나는 정말 동성애자로서 정말 좋은데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금하니까 내가 내 인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랬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워딩대로 하면 아니 그 홍준표 후보 말씀을 들으면 동성애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동성애를 변명하시면은- 그랬더니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그랬잖아요.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듣는 무능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교활하게 물은 거예요. 교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물은 어딩을 거였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나중에 이게 동성애로 일반화되어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죠.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데는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확고하게 반대한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건 네. 아닐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죠. 그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데요? 안철수 후보는 있는 그대로 하고요. 저도 안철수 후보랑 똑같은 입장은 아닙니다. 예, 네? 동성애 네. 찬성하는 아니 분은 그런 건 어떤 아니죠. 입장이세요? 아니 원래 동성애 이런 분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자기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찬성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것을 차별하고 용인하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일률적인 대답으로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형법 92조에 그 조항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네. 예? 그 조항이 위헌이니 이거를 그렇죠. 폐지해달라라고 그런 하는 논란이 요청이 있는데, 있어요. 네, 있는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여간 몰라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홍준표 후보 이렇게 교활하게 질문했다고 보진 않는데 있는 그대로 하신 거고 거기에 뭐 낚시를 건 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 그거를- 조금만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왜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비판을 받았느냐. 제가 이제 2000년쯤에 조선일보 문화부 사회부 기자할 때 그런 시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실에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을 특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들입니다. 이태원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동성애 하는 그런 분들이 일단 카페도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 단어가 좀 그런 애매한 문제는 거고요. 아니죠. 예. 다만 이제 동성애를 갖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다른 문제고요. 또 군대에서의 금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준비가 좀 덜 된 겁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런 말이 나올 줄 알겠습니다. 예.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뜻밖의 답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뭐 네. 예. 아니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를 표할 문제는 아니지만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뭐 아니요, 몰상식하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몰상식하다는 게 생각하고요.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때 SNS 한번 아니,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저런 답변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동성애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입장은 특히 이제 기독교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 건 저는 인정하는데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거를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말했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니까 그거는 문재인 캠프가 조금 더 정리해서 그러니까 입장을 문재인 후보는 설명할 분명한 필요가 입장을 동성애 얘기 그만하시죠. 말씀드렸고 뭐. 예, 아니 저 한 가지만 그러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형법 그 92조 6항의 문제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그 자체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자체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이를테면 동성애인지 아니면 계급을 이용한 성폭행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훌륭하게 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진성준 이분이 대통령 후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 오간 얘기는 거기까지 나간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느닷없이 네,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대선 후보 지금 캠프에만 계세요. 지금 후보는 아니시고. 하여튼가 예 됐습니다. 그만 얘기하시고. 하여튼 오늘 지금 첫 번째 이제 양강구도 문제, 일강 체제 문제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는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토론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서 대선 변수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화면 좀 주시죠. 네. 우리 유 후보니 또 안 후보니 또 홍 후보니 세 사람 후보 단일화 하실 겁니까?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물어보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상 해외로 좀 됐지만 아무튼 저도 좀 아쉽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남은 11일 동안 판세를 흔들 변수가 어떤 것이냐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 먼저 홍준표 후보가 그 생각도 없다. 그거 왜 물어보냐라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뭐요? 아까 저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단일화 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각자 세 후보에게 다 물어봤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도 나는 완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안철수 후보도 나는 그거 연대 없다는 얘기를 100번도 더 했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그거 나 생각도 없다. 그거 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TV 토론에서의 그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 방금 나는데 없잖아.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삼자는 아닌 게 뭐냐면 네. 일단 홍준표 후보는 적어도 안철수 후보와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철수 후보와 자기는 이분은 페이스메이커고 자기는 이제 조만간 문재인하고 이제 1대1로 붙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유승민, 자, 저기 이제 뒤에 있는 후보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원진, 남재준까지 남재준. 이 4명은 한번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보수가 뭐 합해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게 일단 조원진 후보는 김진태 후보 뭐 춘천에서 만나가지고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아니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보고 나와서 나를 도와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고. 또 이제 남재준 후보하고는 좀 잘 안 모르겠어요.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면 모르지만 단일화라는 표현성이 좀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유승민 의원과의 단일화인데 유승민 의원 본인의 뜻이 저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후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압력을 받고 본인이 네.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한번 결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유승민 후보는 좀 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된다고 보죠. 근데 저희도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 그리고 원래 저희는 확고하게 연대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건 안 하겠다기 때문에 후보의 굳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민 후보하고 된다는 말씀은 홍준표, 유승민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면 뭐- 안철수, 아니, 유승민이 아니, 단일화가 아니. 가능하다는 말씀? 우리는 아닌데, 아닌데. 홍준표랑 뭐 그 두 분이 되는 거는 유승민은. 모르죠. 뭐 그건. 그럼 관여하지 않겠다. 가능성도 아니 그럼 뭐 있다.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네요. 근데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단일화가. 근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꾸 생각이 없다는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사퇴한달지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가 지지하면 사퇴할 수 있는 거죠. 뭐 심상정 후보 사퇴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바라기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딱 합의에 의해서 단일화되는 거는 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긴급 기자회견. 네. 그래서 개혁 공동정부를 구상한다. 거기에 준비위원장을 김종인 전 대표에게 제안했어요. 예, 예. 이것도 뭐 어떤 정치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거 아니에요? 저희 중심에 네.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정부의 모습을 수권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건 어느 정당이 좀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맨 처음에 그거를 먼저 치고 나온 거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는 김종인 그분이 통합의 모습과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객관적으로 통합정부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 해서 제안하고 아니 뭔가 좀 판을 흔들려고 하는 아니 거 그런데 좀 아닌가 싶기도 이상한 하고. 게요. 예. 우리 안철수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보면 책임 총리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를테면 통합정부 구성의 하나의 상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만약 역으로 다시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안철수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철학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사람을 국회에서 총리 후보로 추천하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더구나 국정 과제실을 총리 산하에 둬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를테면 가능한 얘기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과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철학이 다르더라도 너희하고는 절대로 못할 놈이라고 딱 규정한다면 안 되겠죠. 근데 국정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좁혀가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석이 있는 정당이라면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또 모든 100%의 세력과 다 100% 합의를 이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과반의 합의라도 이끌어내면 거기서 추천하는 총리가 나오는 거는 받는 게 국정을 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좀 의심이 그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금처럼 과반석을 가진 정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진전 의원 말씀처럼 책임 정치가 칠정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데 90몇 석까지는 자유한국당이나 뭐 120석 정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말합니다. 자, 여기 유 후보 씨가 있는데 총리로 괜찮습니까? 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볼 때 저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겠다면 추인하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노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진전은 말씀처럼 국회가 알아서 만들어 오라. 이거는요, 제 말씀 들으시죠. 이거는 정말 무책임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왜 정당 정치를 합니까? 정당 정치를 하고 왜 정당 정치가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느냐 하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되든 뭐 홍준표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간에 그분의 정치 철학에 맞게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갖다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지는 건데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특히 또 하나는 타임 문제인데 지금 선거가 12일 남았는데 김종인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 김종인 씨는 지금 국민들이 누가 뽑아줬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게다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김종인은 훌륭한 분이니까 저쪽으로 가자는 분도 일부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선거를 12일 남기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김종인 씨는 또 국민의당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밖에서 뭔가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는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양당 체제로만 해석하니까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느 정당이 되더라도 국무총리 과반 동의 못 받으면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타협과 조정의 정치로서 생각을 다리도 좁혀나가는 정치를 안 하면은 못해요. 어느 정당이든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아니, 글쎄,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런 그럼 어떻게 건데 해야 그럼 어떻게 원내 해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에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은 되겠으나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대통령 주심제에서 그게 가능하냐 뭐 그런 그래서 말씀인 것 같아요. 안철수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이 뭐길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통합정부론에서 좀 발전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다 이를테면 반문 연대를 후보 단일화로 형성할 수 없으니 그쪽의 유권자들이 이런 나의 뜻을 받아서 좀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예언하건대 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예?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과반수를 못 넘는데 어디와 협상을 해서 그리고 어디와 정책 조율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정 그 철학을 다르더라도 협상을 잘 해서 어떤 부분은 같이 해나갈 수 이런 능력을 협치 능력을 조정력을 보여주면서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먼저 얘기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좀 더 일찍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김종인 씨는요 대통령 후보 출마했다가 홀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진심이 통하려면요,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선거 10일 앞두고 발표합니까? 저는 이거는요, 중요한 유권자, 제 말 들어보면 유권자의 예의가 아닌 것이 그전에도 이미 제3지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손학규, 뭐 김종인, 뭐 홍석현 등등해서 그러면 그때 이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한 뒤에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면 좀 이해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잘 나갈 때는 안철수 후보 어땠습니까? 한때 1등하고 할 때는 거의 뭐 나는 이제 대연정 같은 거 없다. 나 혼자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급락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김종인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겠다? 1등한 적은 없었잖아요. 있었죠. 오자 대결에서도요. 몇몇 조사에서 1등한 적이 있으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나 이제 손 같은 거 안 잡고 내 혼자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일찍 그 카드를 내밀었어야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중요한 문제로 사실 처음부터 검토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의석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도 국회가 지금 시작된 지 반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하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제가 말씀을 너무 좀 전통적인 문법으로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간에는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인준 표결을 해서 과반을 얻으면 임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차가 통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국회에다 아예 추천을 맡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우선 저는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데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겠는지 즉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를 두고 계속 가게 되는 것일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가 합의돼서 올라온다고 치면 이 총리 후보자는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닌다 하더라도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를테면 책임 총리제로서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또 다 추천해야 되는데 재청하고 그러면 총리에게 다 넘겨주고 그럼 대통령은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또 답변 듣고 그러니까 다른 주제 지금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는 네. 간단하게. 그 극한적인 대립에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가는 것보다 국민들 뜻을 최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도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타협과 조정에 생산물이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철학이 다르더라도 어떠냐면요, 사실 그 세세한 우리 디테일한 거 보면은 안보 문제 몇 개 빼놓고는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 중에서. 다른 후보들이 예, 5명. 예.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도 약간의 방식의 차이지 뭐 그렇게 틀린 게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저 문제 좀 궁금한데요. 샤이 보수층들 지금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디로 갈까요? 이 선거 날.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홍준표 홍준표한테 간다고 아까 생각하시지. 얘기하셨지. 그리고 진성준 후보. 그럼 아까 그 얘기 들었으니까 진성준 후보. 진성준 후보래. 죄송합니다. 후보님이에요. 정책본부장. 차차기. 정책본부장이 계신데. 농담이에요, 농담.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실 분이 여기 계시고. 예, 하십시오. 글쎄 지금 저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 한 90% 가까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할 건가.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이번에 사실은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런 후보를 찾아다니면서 지지율 유목 현상을 보였던 거고. 근데 만일 안철수 후보가 좀 전에 보였던 그런 팽팽한 양강 구도를 형성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투표장에 나와서 안철수 지지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그냥 1강 1중 뭐 이런 정도로 굳어지게 되면 저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안 나온다, 투표장에. 근데 그게 저 반론을 하면 자, 샤이 보수 지금 반론을 제가 할게요. 뭐냐면 반론. 그전에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 진 의원. 그때 되면 꼭 알려줘. 누굴 찍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싫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싫은데 보수가 이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니까 보수에서 나온 후보보다는 뭐 안철수를 찍으면 좋을까, 뭐 누굴 찍으면 좋을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준표가 생각보다 똑똑하네? 왜냐하면 TV 토론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전략적인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동성애 문제, 사형제 문제, 뭐 월남 패망 때 뭐 책 뭐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수 쪽 사람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샤이 보수들이 이제는 투표하는 겁니다. 아, 하나 있네, 하나.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속도는 빨라지는데 다만 11일 동안 홍준표가 과연 그걸 갖다 커버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커버를 제대로 하면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된다. 그렇죠. 2등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샤이 보수의 표심은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이 보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저희 지역과 제가 느끼는 거와 느끼지 못하는 건데 직관적으로 다른 지역의 샤이 보스들은 마지막까지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에 대한 약간 애정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책임도 져야 되고 또 홍준표 후보 개인에 대한 과연 그 화끈한 면이 있지만 또 자격이 있냐. 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반문재인 정서가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끝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저희 지역만 보면은 저희 지역에 이제 지역이 어디시죠? 인천. 계양입니다. 계양인데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있고 새누리 뭐 그다음에 지금 지금 정당 적도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저희를 지지하고 저희를 누구요? 안철수를 끝까지 하겠다.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그러고 할 테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잘한다 그러지만은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
친박하고 그 대판 싸우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역구만 갖고 너무 일반화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강서는 안 그래요? 강서는 달라요? 예, 강서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자신감들이 조금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지난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금방 한 1, 2주 사이에 20%씩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텔레비전 토론에서 시원한 발언 해가지고 1, 2%씩 따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수층에 어필하기 위한 전략들을 따박따박 두고는 있는데 네.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하여튼 또 두고 오늘 봅시다 한번. 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예상한 건 다만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떨어질 지지율 문제는. 진짜 그 얘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심상정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 예언대로 진짜 맞추셨네. 딱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음 주는 홍준표 후보가 2등이 될 것 같습니다. 2등이 될 것 같다. 저는 감히 예언해 봅니다. 저는 이 예언 틀릴 거다. 이것만큼은 틀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도 예언 하나 저희는 뭐 열심히 하겠다 이거. 열심히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세 분이 골라주신 사진 한 컷 보면서 우리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진성호 전 의원께서 선택하신 사진 한 컷 좀 보여주겠습니까? 예, 저겁니다. 저게 홍준표네. 이제 동남풍인데 예. 저게 재래식 선거 방법입니다. 네. 시장에 자 홍준표 캠프 주장 5만 명, 경찰서 사람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아마 조직 동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식이 꼭 필요한 게 자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 서면에서 또 그쪽도 뭐 주최 측 3만, 경찰 조사 10,000명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런 것들이 한번 뜨고 난 뒤부터는 그 후보 캠프의 동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대구 그러니까 보수의 어쨌든 심장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렇게 하면 고함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재래선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다음 주 2등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선거 때는 어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 전략적인 사진 선택이야. 선거가 전략적인. 중요한 거죠. 여론조사에서 2등이 소용 없어요. 저는 2등까지가 아니라 여론조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2등이고 선거는. 5월 9일 날은 그때는 우리 공표를 못 하니까 아. 뒤집어야죠 문재인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성준 전 의원. 네. 예, 저거 이거 뭐죠? 사드가 새벽에 성주로 배치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1조 1,300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 이미 알려줬다. informed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신에 보니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중국의 경제 보복뿐만이 아니라 사드를 주한 미군에 들여오는 사드조차도 우리가 부담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치하게 될 상황인데 이거를 이 정부 당국자들이 막 강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일관되게 이거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야 되고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유일하게 주장하는 후보였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결과론적으로도 맞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사태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각성을 하고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원식 전 의원 사진 한 컷 좀 보여주시죠. 예. 이게 뭐죠? 지금 최근에 공시생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공무원 취직 시험에 낙방을 하니까 네. 좌절해서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중요하고 네.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를 이번 대선 후보는 제대로 공정하게 줘야 되고 또 그것을 특혜로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공약이 구체적으로 뭐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공정한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에 네. 갈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보완해서 민간 주도 일자리 만드는 것을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좀 문재인 후보 일자리 정책이랑 좀 배치되나요? 좀 다른가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아 있어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최대 5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겠다. 3년 동안 이런 거고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할 때
3명 중에 1명은 정부가 그 임금을 다 지원하겠다 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일자리는 뭡니까? 그 원칙은 없어요. 그겁니다. 아니, 없어요? 다르죠.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저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민간에 활력을 줘가지고 민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게 하겠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에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규제를 풀고 해서 기업체가 일자리 만들게 하는 게 맞다는 거니까 그 원칙은 홍준표 후보의 원칙입니다. 10년간 실패해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발언을 하지만 세계 경제랑 비교한다고 보는 게 노무현 정부 시대는 다른 나라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빠를 때 아유, 제가 많이 못했고요. 사진 한 컷에서 이명박 시대 때는 이제는 다른 나라가 못할 이사진 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만 제가 말을 잘못 미국도 재정을 꺼냈어요. 넣어야 된다고 하나 그러잖아. 좀 생산적인 좀 토론 좀 해보려고 마지막에 했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하여튼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하는지 정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따라잡는지 문재인 후보가 더 확실하게 굳히는지 그때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재밌을 것 같네요. 예. 여기는 재밌는 것 같고 두 분은 가슴 졸일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며칠이 되는 거죠?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뭐 확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조기 대선이니까요. 예년 대선과 달리 아직도 남은 변수들이 상당히 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보셨을 겁니다. 남은 열흘 동안 잘 지켜보시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